저는 전라도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여든이 가까운 이정순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남편을 만나 살림을 꾸리고 자식들 다 키워 출가시키고 그렇게 한 세월이 훌쩍 흘렀네요. 남편은 10년 전 폐암으로 먼저 세상을 떴고 그 뒤로는 혼자 살림하며 텃밭에 물 주고 달장 청소하고 그렇게 조용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혼자 사는 걸 안쓰럽다 하셨지만 사실 저는 이 조용한 삶이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은근히 행복하다는 걸 나이 들어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평온하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지난해 겨울이 막 지나고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살던 둘째 며느리, 그 며느리가 남편, 그러니까 제 아들과 함께 내려오겠다고 한 거예요. 처음엔 잠깐 바람 쐬러 오는 줄 알았죠.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아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이번에 여기 내려와서 농사 같이 지을까 해요. 아이들 교육도 그렇고 우리도 이젠 좀 자연에서 살아보고 싶어서요. 그 말이 어째 그리 달갑지 않았는지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며느리랑 같이 산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며느리, 인물은 번듯하고 말도 잘하지만 서울서만 자란 탓인지 어쩐지 저랑은 말끝마다 부딪히는 게 많았습니다. 겉으론 웃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 거리를 두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제 조용한 집엔 아들의 웃음소리, 손주들의 제잘거림, 며느리의 분주한 발걸음이 오가며 갑자기 북적북적해졌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허전하던 집에 온기가 돌고 밥상이 풍성해지니까요. 하지만 그런 날도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저 사이에 뭔가 껄끄러운 기운이 점점 짙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고부 갈등의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던 어느 날 저는 그만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서울에서 디자이너 일을 하다가 육아와 직장 생활의 병행이 버겁다며 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시골살이가 마냥 새롭고 재밌게 느껴지는 눈치였어요. 흙 밟으며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좋다며 고맙다는 말도 자주 했고요. 그런데 그 말들이 거품이더라고요. 몇 주 지나고 나니 진짜 생활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조금씩 삐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해놓으면 며느리는 늘 늦게 일어나서 어머님 벌써 해놓으셨어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 웃는데 어쩐지 그 웃음이 진심 같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괜한 오해하나 싶었지만 어느 날 손주가 제게 이러는 겁니다. 할머니, 엄마는 할머니 밥 너무 짜대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아이한테까지 했다는 게 서운하고 또 기가 막혔습니다. 며칠 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레 다가오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엔 나트륨 줄여야 한다고 하잖아요. 어머님 음식은 너무 짜서 애들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속으론 내가 이 나이에 너희 먹여 살리겠다고 이 밥상 차리는 건데
저런 말을 들을 줄이야 싶었죠. 그날 저녁 반찬을 손도 안 대고 그냥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들이 눈치를 채고 조용히 물었지만 저는 그냥 속이 안 좋아서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당에서 전화 통화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숨 막혀. 어머님이 맨날 옛날 방식대로 하시니까 내가 뭐 말만 꺼내도 눈치 주고 서울집 생각나. 그 말이 제 귀에 쏙 박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집은 내 집이고 난 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언제부턴가 며느리 눈치 보며 주방에서도 거실에서도 마음 놓고 숨 쉴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 즈음부터 저는 일부러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고 가끔은 일부러 바칠 핑계를 대며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아들 생각, 손주들 생각하면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저 며느리도 어쩌면 도시 생활에 지쳐 예민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저 스스로를 달래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읍내 시장에서 동네 사람들과 다투고 돌아온 겁니다. 이유인즉슨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머, 서울에서 그렇게 잘 살다가 왜 시골에 내려왔어? 시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었어?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화가 나선 그냥 내려온 거예요. 서울에서도 힘들었고 여기도 생각보다 별로예요. 여긴 너무 답답하고 어머님이 너무 고집스러우셔서 솔직히 살기 힘들어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소리를 듣게 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의 부조화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너희 언제까지 여기 있을 생각이냐?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엄마, 우리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밥솥을 열고 남겨진 밥을 혼자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아들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와 며느리 사이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진실이 제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바치를 마치고 돌아와 손을 씻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며느리가 무슨 서류 뭉치를 들고 눈물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이상해서 걸음을 멈췄지요. 그녀는 통화 중이었고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당장 병원비도 빠듯해서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럼 이번 달은 일단 미루고 다음 달엔 꼭.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곱고 도도하던 며느리가 눈물을 삼키며 이런 통화를 하고 있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몰래 그녀가 내놓은 쓰레기를 뒤적이기도 했고 책상에 놓인 봉투며 편지도 조심스레 훑어보게 됐습니다. 죄 짓는 기분이었지만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지요. 그러다 저는 아들 책상 서랍 안에서 병원에서 온 서류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서울 XX대 병원 진료내역. 그 안엔 제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명 위암이기.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왜 아들이 밤마다 밥도 잘못 먹고 속이 안 좋다던 말이 떠올랐는지요. 왜 며느리가 자주 혼자 읍내 병원에 다녀왔는지도, 왜 손주들이 몇 달째 학원을 쉬고 있었는지도 그제야 하나하나 맞춰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들의 방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저를 보며 잠시 멈칫하더니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시골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애들 감기도 덜 걸려요. 다행이에요. 그 웃음이 예전처럼 얄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 안쓰럽고 미안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를 대하는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말은 못 꺼냈지만 대신 매일 밥상에 아들이 좋아하던 미역국을 올리고 밭에서 손수 기른 부추와 당근을 씻어 그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용히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마음을 조금씩 열던 그때 동네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서 내려온 며느리가 요즘 어머님한테 대드는 모양이더라. 아들이 아프다던데 시어머니는 모르는 척 한다더라 같은 말들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읍내네 마트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정색을 하고 말했지요. 그 며느리 참 착한 사람이야. 자기 몸 하나 편히 못 쉬고 시골까지 내려와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요. 다들 눈이 동그래져선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문이 며느리 귀에도 들어갔는지 그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저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같이 저녁 좀 먹자고 말하자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죄송해요. 어머니, 저 오늘은 그냥 방에 있을게요.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밤 저는 며느리 방 앞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너머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애미야, 나 이제 다 안다.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한테 미리 말하지. 그런 거. 그 말에 방 안의 울음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문을 닫은 채 자신의 마음을 감췄고 저는 그 문 앞에 앉아 새벽까지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와 저는 서로의 진심을 조금은 느끼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제가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밭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지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평소보다 수척해 보이는 얼굴에 우산을 챙기던 그녀는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병원 좀 다녀올게요. 순간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아프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정기 검진이에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우산을 들고 비 내리는 마당을 조용히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고 그녀가 사라진 대문을 향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다 지나고 해가 저물 무렵이 돼도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제야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털어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사실 나 요즘 항암 치료 받느라 매주 병원에 다녀왔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혜진이도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동안 그렇게까지 참아가며 혼자 해결하려 했는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둘이서만 지고 있었는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이었습니다. 사실 혜진이 그 애가 자기 병원비를 줄이려고 서울 집도 정리했어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는데 혜진이가 우리 살리려고 진짜 다 버렸어요. 엄마 혜진이 혼자 서울 갈 생각도 하고 있어요. 혹시 어머니 눈치 보일까봐.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손에 김치 냄새 밴 거 묻을까 손가락질하던 며느리인 줄만 알았는데 그 아이가 가족을 위해 자신을 다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 그녀가 다녀오는 병원을 향해 택시를 탔습니다. 도착해서 물으니 며느리는 아직 진료 중이라 했고 대기실 한쪽에 앉아 숨죽여 기다리며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고 그 뒤로 피곤한 얼굴의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님, 어쩌시. 그 말도 끝나기 전에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진아, 미안하다. 내가 다 알고 왔다. 왜 그동안 손자 끌어안고 있었니 바보 같은 애야. 너도. 그녀는 놀란 얼굴로 제 손을 붙잡더니 이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병원 대기실 한복판에서 그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고 저는 그런 그녀를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가방에서 단쯤 빠져나온 서류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는데 거기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증 본인 김혜진.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 이런 걸? 며느리는 수줍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만일을 대비해서요. 저보다 오빠가 더 위험한 상황이 되면 뭐라도 해보려고요. 그냥 준비만 해두는 거예요.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미워하고 의심했던 이 아이가 누구보다 깊은 사랑으로 내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혼자 방 안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던 자존심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그제야 알았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 나가 제일 먼저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혜진아, 같이 밥하자. 오늘은 너 좋아하는 묵은지 찌개 끓이자. 그녀는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아침 부엌엔 두 여자의 국 끓는 소리와 함께 조심스레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이 없어도 눈빛으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생겼고 부엌에 같이 서서 장독대 쪽으로 나란히 걷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매 끼니마다 며느리 입맛에 맞춰간을 조심스레 보고 그녀는 그런 제 손등에 살며시 손을 얹으며 어머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하고 웃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버님 유품 중에 수첩 같은 거 남아있나요? 순간 뜻밖의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내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의 오래된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그 수첩에는 남편이 생전에 적어두었던 간단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넘기더니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저희 결혼 전에 아버님이 저 몰래 보내주신 편지예요. 사실 결혼 전 제가 부모님 안 계시고 혼자 자라온 거 알고 많이들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가족이란 건 피보다 마음으로 엮는 거라고.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저조차 처음 듣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님한테 꼭 인정받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살 때도 힘들게 번 돈 모아서 친정인 척 선물도 보내고 생신 선물도 몰래 챙겨 보낸 적 있어요. 어머님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 어머님을 엄마처럼 따르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그렇게 오랫동안 벽 너머에 두고 있었구나. 가까이 다가오려는 마음을 얘 고집으로 막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말없이 그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릴 정도로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먼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치료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매일 아침 같이 밭에 나가고 저녁엔 마당에서 손주들과 고구마도 구워 먹으며 웃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달라졌습니다. 그 집 며느리 참 착하더라. 시어머니랑 꼭 친딸처럼 지내더만. 그런 소문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동네에 잔치에 데리고 나가 우리 딸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제 옆에 바짝 다가와 앉았어요. 그날 밤 그녀가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지. 언제부터 안 그랬니? 우리 원래부터 가족이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마당 앞 감나무엔 주황빛이 짙게 물들었고 손주들은 감을 따겠다고 졸으며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소란한 와중에도 마음은 참 고요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
그동안 텅 비어있던 한 자리가 이제야 따뜻하게 채워졌거든요. 바로 며느리라는 존재로. 그날은 아들 퇴원 기념으로 조촐한 가족 잔치를 준비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잔치상 준비에 정신이 없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함께 손발을 맞추며 열심히 움직였죠. 손주들도 자기들이 뭘 돕겠다고 고사리 손으로 상추를 씻고 당근을 다듬는 모습이 참 대견했어요. 그렇게 분주히 움직이다 보니 정작 제가 손목을 삐끗하고 말았어요. 뜨겁게 달궈진 솥뚜껑을 잘못 짚은 거였지요. 손등이 빨갛게 부어오르자 며느리는 그 즉시 제 손을 잡고 찬물에 담그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왜 참고하셨어요? 그 말투가 꼭 친딸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괜히 울컥해서 웃으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게 할매 습관이라 그런다. 괜찮다. 그러자 며느리가 제 손을 조심히 감싸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먼저 챙길게요. 어머니, 그런 마음 안 써도 되게.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녀 손을 꼭 붙잡은 채 말했습니다. 혜진아, 고맙다. 그동안 못 알아봐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우리 식구 지켜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제 품에 안겼고 마당에서 뛰어놀던 손주들이 할머니 왜 울어요? 하고 물을 때까지도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레 상 한복판에 있던 작은 상자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시어머니 대대로 내려오던 놀이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남편 어머니가 제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던 그것을 며느리 손에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우리 집 딸이라는 증표다. 그녀는 처음엔 망설이다가 이내 조심스레 그것을 꺼내 가슴에 올려봤습니다. 작은 자줏빛 놀이개가 그녀의 미소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제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아들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지요. 엄마, 이제야 우리 진짜 가족 된 것 같아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우리 가족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꾸준한 치료 끝에 건강을 되찾았고 손주들은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지저귀는 참새처럼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혜진이는 이제는 제 옆에서 없어선 안 될 친딸 같은 존재가 되었지요. 이젠 아침이면 둘이 나란히 마당을 쓸고 텃밭에 나가 서로에게 이런저런 조언도 주고받습니다. 그 조용한 일상 속에서 저는 문득문득 생각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미워만 하던 사이가 이렇게 마음 붙이고 살아갈 줄이야. 언젠가 마을 잔치에서 누가 제게 물었어요. 형님은 며느리 복 참 좋으시네. 그 말에 저는 대답했지요. 복은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몰라봤던 거야. 늦게라도 알아봐서 다행이지.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혜진이가 제게 묻더군요. 어머니, 이 마을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왜 불가능하냐? 여긴 내가 지킨 집이니까. 이제는 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서로 미워하던 사이가 결국 서로의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든든한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는 장독대 옆 평상에 앉아 손주들이 쫓고 노는 소리 들으며 조용히 혜진이를 바라봅니다. 이 사람과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이보다 더 가족일 수 없는 사이가 되었지요. 제가 숨을 다하는 날까지 이 평온한 하루가 계속되길 그렇게 마음속으로 빌어봅니다. 끝으로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은 피로 엮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인연이란 걸